그날 내 아이가 귀신처럼 돌아왔다. 그리고 첫마디가 신고하지 마요였다. 내가 딸을 위해 20년을 기다리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우리 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나는 가게 등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차가운 빛을 토해낼 때마다 내 가슴 한쪽이 덩달아 떨렸다. 천이라고도 열흘째 반복되는 의식이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고 칼끝이 도마를 두드리면 내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겨우 움직였다. 툭, 툭, 툭. 무 써는 소리가 텅 빈 가게에 메아리 쳤다. 이 소리만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지연이가 사라진 후로 나는 기계가 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밥을 짓고 손님을 받고 문을 닫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벽에는 아직도 바랜 전단지가 있었다. 수능날 사라진 여고생을 찾습니다. 사진 속 소녀 내 딸 지연은 늘 미소를 참고 있었다. 학교 사진 찍는 날 나는 웃어라 했는데 지연이는 엄마 진짜 웃음이 아니면 티 나요라며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렸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수줍은 미소가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 표정일 줄은. 나는 포장김을 펼치며 중얼거렸다. 지연아, 오늘은 내 꿈이라도 보자. 매일 밤 꾸는 악몽 때문에 잠이 두려웠지만 때론 꿈에서라도 지연이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요즘엔 꿈에서도 지연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내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나는 더욱 필사적으로 그 전단지를 바라보곤 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왔다. 단골 아저씨들이 삼삼오오 들어와 국밥을 들이켰다. 사장님, 요즘 좀 어때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내 딸이 사라진 지 1000일이 넘었다는 걸. 처음엔 동정의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어색함이었다.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에 그리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럭저럭요.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실제로는 매일 밤 지연이의 방 앞에 서서 문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아침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점심 러시가 끝나고 고요가 조금 흘렀다. 테이블을 닦으면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11월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겁게 깔려 있었다. 지연이가 사라진 것도 이런 날이었다. 수능 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선 그 아침도 이렇게 을씨년스러웠다. 의자를 정리하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딸랑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죄송해요. 이미 문 닫으신 건가요? 문턱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젖은 코트, 젖은 머리, 그런데 눈매는. 기억이 내 목을 움켜쥐었다.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다고들 하지만 이건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다.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18년을 지켜본 그 얼굴이었다. 조금 야위고 조금 더 어른스러워졌지만 미역국 포장 가능할까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마저 지연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더 낮고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지연?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1000일 동안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었다. 여자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짓눌렀다. 전 이제 진아예요. 진아. 그 이름이 내 귀에 낯설게 꽂혔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내가 지연이라고 불렀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니. 그러고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하지 마요. 납치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라진 거예요. 세상이 잠깐 정지했다.
가게의 시계도, 내 호흡도, 심지어 밖에서 들리던 차 소리까지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1000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왜 사라졌니? 어디 있었니? 왜 연락하지 않았니? 왜 이제야 왔니?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카운터 모서리를 잡고 버텼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왜 그랬니? 내 질문은 가늘었지만 내부는 금이 가는 유리처럼 울렸다. 1000일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분노, 그리움, 안도, 원망이 뒤섞여 내 목구멍을 막았다. 진아 아니 지연이는 미역국 봉지에서 올라오는 김을 내려다보았다. 오늘은 서류를 정리하러 왔어요. 이름, 호적 그리고 경계. 경계. 그 단어에 내 심장이 움찔했다. 무슨 경계? 나와 너 사이의 경계. 과거와 현재의 경계. 엄마와 딸 사이에도 경계가 있단 말인가? 엄마, 이젠 제가 저의 보호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앞에 선 이 여자는 분명 내 딸이지만 동시에 내가 알던 지연이는 아니라는 걸. 내가 찾던 그 소녀는 진짜로 사라진 거였다. 그리고 이제 진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낯선 여자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였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20년 만에 재회, 딸이 내게 들이민 건 눈물도 꽃도 아닌 동의서였다. 밤의 습기가 바닥에 박혀 번들거렸다. 진아가 문을 닫자 역광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의 어둠이 남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녀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딸이지만 내 딸이 아니었다. 1000일 전 그 아침 교복 치마를 다듬으며 엄마 다녀올게요라고 했던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 그녀는 젖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1000번도 넘게 연습한 것처럼. 그리고 갈색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재개명, 주소 변경, 그리고 그녀가 봉투에서 한 장을 뽑아내게 밀었다. 종이가 테이블 위로 미끄러져 왔다. 동의서, 제 선택을 존중한다는 서명. 동의서,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내가 10달 뱃속에 품고 18년을 키운 내 아이가 이제는 내게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존재에 대한 동의를, 선택에 대한 동의를, 그리고 이별에 대한 동의를. 나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서늘한 활자들이 내 오래된 죄책감을 또박또박 밟고 지나갔다. 김지연현 진아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지어준 이름이 이제는 괄호 안에 갇혀 있었다. 과거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름을 왜 바꿨니?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이라는 이름에는 내 소망이 담겨 있었다. 연이어 이어지는 좋은 날들, 끝없는 인연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이름을 버렸다. 김지연은 사라진 아이예요. 전 이제 진아로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딸이 스스로를 죽였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진아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너 그동안 어떻게 버텼니? 나는 간신히 물었다. 20년 동안 내가 품어온 질문 중 가장 절실한 것이었다. 밤마다 악몽에서 깨어나며 궁금했던 것이었다. 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누구와 함께 지냈는지. 버틴 게 아니라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기가 꺾이진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내가 알던 지연이는 조용하고 수줍은 아이였는데 지금 내 앞에 진아는 달랐다. 세상과 정면으로 맞선 사람의 눈빛이었다. 엄마가 모르는 제가 있어요. 그걸 지키러 왔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쪼개졌다. 18년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니. 나는 어떤 엄마였을까? 내 아이의 아픔도 절망도 꿈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기만 했던 건 아닐까? 그녀의 말마다 내 안에서 두 개의 나 딸을 잃은 엄마와 딸을 놓쳐버린 엄마가 서로를 물어뜯었다. 하나는 울부짖었다. 내 딸을 돌려달라고. 또 다른 하나는 속삭였다.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잖아. 왜 그날? 왜 수능날이었니? 내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하필 수능날. 그 아이의 미래가, 내 기대가, 모든 것이 걸린 그날에 사라졌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진아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그 표정에서 순간 옛날의 지연이가 보였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아하지 못하는 그런 표정.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미안하다는 너무 가벼웠고 돌아와줘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 나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말들이 모두 입안에서 거칠거칠하게 엉켜버렸다. 사랑한다고? 그러면 왜 떠났냐고 할 텐데. 보고 싶었다고? 그럼 왜 이제야 왔냐고 할 텐데. 그 모든 말들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좋아. 나는 펜을 쥐었다. 손이 떨렸지만 악서 쥐었다. 설명해줘. 다. 난 도망 안 갈게. 이번만은 도망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년 전에 내가 놓친 신호들을, 내가 외면한 아이의 마음을 이번엔 제대로 봐주고 싶었다. 설사 그 진실이 나를 부서뜨린다 해도. 진아가 처음으로 내 눈을 곱게 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내 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무언가가.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경고였을까? 그럼 시작할게요. 수능날부터. 그 말과 함께 내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질 준비를 했다. 수능날. 그날 아침 내가 미역국을 끓여주었던 그날. 내가 힘내라, 우리 딸이라고 등을 토닥여 주었던 그날.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시험지가 아니라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진실을 들을 준비를 했다. 설사 그 진실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아프다 해도 이번엔 내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지도 모르니까. 나는 펜을 더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내 딸이 아니, 진아가 들려줄 20년의 이야기를. 그날 내 말 한마디가 아이를 시험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사실을 나는 스스로 고백해야 했다. 진아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침에 엄마가 말했잖아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뭔가 끔찍한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수능 망치면 우리 끝이야.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침 6시 미역국을 끓이면서 했던 말이었다. 그때 나는 격려하는 마음이었다.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지연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우리 모두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말이었는데 격려였어. 그냥 잘하라고 한 말이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변명처럼 들렸다. 내가 들어도 변명 같았다. 엄마 눈에는 격려였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협박이었어요. 진아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그 전날 밤에도 말했잖아요. 너만 믿는다. 내가 망하면 우리 다 망한다고. 밤새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실수하면? 만약 머리가 하얘지면? 만약 실패하면?
그럼 정말 우리 가족이 끝나는 건가?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17살 아이가 가족의 미래까지 떠안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진아는 계속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야기를 하듯이 교문 앞에 서서 수험표를 보는데 손이 막 떨렸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응원하러 나와 있고 꽃다발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엄마는 가게 때문에 못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나는 정말 가게 때문에 갈 수 없었다. 아침 장사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루 벌이라도 놓칠 수 없어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핑계였다. 정말 중요했다면 하루쯤 문 닫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람에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때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다가왔어요.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상철 선생 알지? 라고 말하면서요. 성적 챙겨준다. 잠깐만 오면 된다고 했어요. 김상철. 그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났다.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었다.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을 꿰어서 나쁜 일을 시킨다는. 그 순간 엄마보다 그 사람 말이 덜 무서웠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나는 간신히 물었다. 내 말이 아이를 그런 위험한 선택으로 내몬 것이다. 그때 저는 이미 끝장이었어요. 수능을 망칠 것 같았거든요. 전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도 속이 뒤틀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 상태로는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진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듯 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섰어요. 시험장으로 가는 대신 반대편으로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내 눈앞에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교복을 입은 내 딸이 수험표를 구겨진 채 시험장을 등지고 걸어가는 모습. 다른 아이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는데 혼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 그 작은 등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니? 처음엔 그냥 멀리 가는 버스를 탔어요.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서울에서 제일 먼 곳으로 가는 버스. 진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도착한 곳이 어디였니? 충청북도 작은 공장 도시였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곳이었어요. 돈도 별로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공장 기숙사 앞을 서성거렸어요. 내 가슴이 미어졌다. 17살 아이가 혼자서 낯선 도시에서 밤을 보냈다니. 첫 밤은 어떻게 보냈니? 기숙사 앞 계단에서 밤을 새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감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진아의 입가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시장 통닭집 순자 이모였어요. 순자 이모. 그 이름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고마움과 동시에 질투가 올라왔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 사람이 해준 것이다. 그분이 물었어요. 이름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김지연이라고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럼 엄마가 찾으러 올까봐.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졌다. 내 아이가 나를 무서워했다니. 나를 피해 도망쳤다니. 그랬더니 이모가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진짜로 태어난 날이구나. 진아하자. 진아. 진짜 나, 진실한 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딸은 김지연으로 죽고 진아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재탄생의 조산사는 나 엄마가 아니라 남인순자 이모였다. 나는 텅 빈 의자 하나를 바라봤다. 20년 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다. 내가 아이의 두려움을 알아차려야 했다. 내가 아이를 안아줘야 했다. 그런데 나는 없었다.
가게에서 손님 밥을 차리고 있었다. 내 아이보다 손님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내 무책임이 아이의 새 이름을 낳았다. 내 말 한마디가 아이를 집에서 쫓아냈다. 미안하다는 여전히 가벼웠다. 20회의 부재를, 1000일의 기다림을, 아이가 겪었을 모든 고통을 미안하다 세 글자로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라도 들을게. 내 말 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그 남자 이름까지. 왜냐하면 내 딸을 위험으로 내몬 것은 나였지만 그 위험을 만든 것은 그 남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죗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죗값도 치르게 하고 싶었다. 진아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지연이가 보였다. 두려워하지만 용감한,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내 딸의 눈빛이.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끝까지 모든 걸 들어주고 싶었다.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내 말 한마디가 아이를 시험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사실을 나는 스스로 고백해야 했다. 진아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침에 엄마가 말했잖아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뭔가 끔찍한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수능 망치면 우리 끝이야.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침 6시 미역국을 끓이면서 했던 말이었다. 그때 나는 격려하는 마음이었다.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지연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우리 모두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말이었는데 격려였어. 그냥 잘하라고 한 말이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변명처럼 들렸다. 내가 들어도 변명 같았다. 엄마 눈에는 격려였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협박이었어요. 진아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그 전날 밤에도 말했잖아요. 너만 믿는다. 내가 망하면 우리 다 망한다고. 밤새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실수하면? 만약 머리가 하얘지면? 만약 실패하면? 그럼 정말 우리 가족이 끝나는 건가?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17살 아이가 가족의 미래까지 떠안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진아는 계속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야기를 하듯이. 교문 앞에 서서 수험표를 보는데 손이 막 떨렸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응원하러 나와 있고 꽃다발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엄마는 가게 때문에 못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나는 정말 가게 때문에 갈 수 없었다. 아침 장사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루벌이라도 놓칠 수 없어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핑계였다. 정말 중요했다면 하루쯤 문 닫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람에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때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다가왔어요.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상철 선생 알지? 라고 말하면서요. 성적 챙겨준다. 잠깐만 오면 된다고 했어요. 김상철. 그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났다.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었다.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을 꿰어서 나쁜 일을 시킨다는. 그 순간 엄마보다 그 사람 말이 덜 무서웠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나는 간신히 물었다. 내 말이 아이를 그런 위험한 선택으로 내몬 것이다. 그때 저는 이미 끝장이었어요. 수능을 망칠 것 같았거든요. 전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도 속이 뒤틀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 상태로는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진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듯 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섰어요. 시험장으로 가는 대신 반대편으로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내 눈앞에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교복을 입은 내 딸이 수험표를 구겨진 채 시험장을 등지고 걸어가는 모습. 다른 아이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는데 혼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 그 작은 등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니? 처음엔 그냥 멀리 가는 버스를 탔어요.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서울에서 제일 먼 곳으로 가는 버스. 진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도착한 곳이 어디였니? 충청북도 작은 공장 도시였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곳이었어요. 돈도 별로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공장 기숙사 앞을 서성거렸어요. 내 가슴이 미어졌다. 17살 아이가 혼자서 낯선 도시에서 밤을 보냈다니. 첫 밤은 어떻게 보냈니? 기숙사 앞 계단에서 밤을 새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감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진아의 입가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시장 통닭집 순자 이모였어요. 순자 이모. 그 이름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고마움과 동시에 질투가 올라왔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 사람이 해준 것이다. 그분이 물었어요. 이름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김지연이라고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럼 엄마가 찾으러 올까봐.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졌다. 내 아이가 나를 무서워했다니. 나를 피해 도망쳤다니. 그랬더니 이모가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진짜로 태어난 날이구나. 진아 하자. 진아. 진짜 나, 진실한 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딸은 김지연으로 죽고 진아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재탄생의 조산사는 나 엄마가 아니라 남인순자 이모였다. 나는 텅 빈 의자 하나를 바라봤다. 20년 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다. 내가 아이의 두려움을 알아차려야 했다. 내가 아이를 안아줘야 했다. 그런데 나는 없었다. 가게에서 손님 밥을 차리고 있었다. 내 아이보다 손님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내 무책임이 아이의 새 이름을 낳았다. 내 말 한마디가 아이를 집에서 쫓아냈다. 미안하다는 여전히 가벼웠다. 20회의 부재를, 1000일의 기다림을, 아이가 겪었을 모든 고통을 미안하다 세 글자로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라도 들을게. 내 말 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그 남자 이름까지. 왜냐하면 내 딸을 위험으로 내몬 것은 나였지만 그 위험을 만든 것은 그 남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죗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죗값도 치르게 하고 싶었다. 진아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지연이가 보였다. 두려워하지만 용감한,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내 딸의 눈빛이.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끝까지 모든 걸 들어주고 싶었다.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딸이 데려온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내 심장은 죄책감에서 책임으로 바뀌었다. 해질녘 문이 또 울렸다. 딸랑. 그 소리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더 이상 낯선 손님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이 또 한 번 바뀔 것이라는 신호음 같았다. 진아가 이번에는 소년을 데리고 들어왔다. 처음 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아이의 나이는 대략 10살 정도로 보였다. 마른 어깨, 너무 큰 옷, 그런데 눈빛은 또렷했다. 진아를 닮았다. 아니,
어쩌면 지연이를 닮았다고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의 바른 인사와 함께 나온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뒤흔들었다. 할머니. 그 단어가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렸다. 나는 정말 할머니가 된 것이다. 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지난 천일이 사실은 손자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내 손이 떨렸다. 물컵을 꺼내면서도 손의 떨림을 숨기려 애썼다. 밥은 먹었니?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말로 궁금했다. 이 아이가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누가 돌봐주고 있는지. 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너무 어른스러웠다. 10살 아이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말이 없었다. 마치 어른들 눈치를 보며 자란 아이 같았다. 순간 내 몸속의 서늘함이 조금 녹았다. 이상했다. 지금까지 분노와 죄책감,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것 같았다. 복잡한 과거는 과거고 지금 내 앞에는 보호해야 할 아이가 있다는 생각만 들었다. 엄마. 진아가 나를 불렀다. 오랜만에 듣는 엄마라는 호칭이었다. 아까까지는 경계하듯 말했는데 지금은 조금 부드러웠다. 서류 얘기만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진아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정말 엄마였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의 모습이었다. 가족 얘기하러 왔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고 엄마의 손자예요. 가족.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의 좌표를 완전히 바꿨다. 1000일 동안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딸을 잃은 외로운 엄마, 혼자 가게를 지키며 하루하루 버텨내는 여자. 그런데 사실 나에게는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딸도 손자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지금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이 아이 앞에서는 강한 할머니여야 할 것 같았다. 나는 계산대를 더듬어 의자를 당겼다. 앉아. 미역국 금방 떠줄게. 미역국?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아이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서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렸다. 아직 너무 어린아이였다. 이름이 뭐니? 내가 물었다. 민준이에요. 아이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맑았다. 민준. 백성이 민첩해진다는 뜻일까? 진아가 지은 이름일 텐데 좋은 이름이었다. 민준아, 할머니 집 처음 와봤지? 네. 엄마가 할머니 얘기 많이 해줬어요. 어떤 얘기? 할머니가 미역국을 잘 끓인다고요. 그리고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목이 메었다. 진아가, 아니, 지연이가 나를 그리워했다는 것이다. 원망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움도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동자에 석양이 찍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붉은 빛이 민준이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 반짝임을 보며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그동안 내 마음은 계속 과거에 매여 있었다. 지연이가 떠난 그날, 내가 한 말, 내가 하지 못한 일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미래가 있었다. 이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있었다. 애를 낳고 기른 건 진아이지만 돌봄의 자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었다. 할머니, 민준이가 나를 불렀다. 응?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을 끓인다고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정말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다. 그럼 맛있게 끓여줄게. 우리 민준이 많이 먹어야지. 그 순간 내가 정말 할머니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이제는 지연이의 엄마가 아니라 민준이의 할머니였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리고 진아가 낮게 말했다. 목소리에 긴장이 실려 있었다. 나는 국을 젓는 손을 멈췄다.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때의 사람 중 하나가 아직 엄마 곁에 있어요. 내 등줄기를 얼음이 스쳤다. 무슨 뜻인지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 그때의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건가? 누구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진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도 아는 사람. 김상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 김상철.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아는 김상철이 있었다. 단골 손님이었다. 가끔 국밥을 먹으러 오는 점잖고 예의 바른 중년 남자. 그런데 그가 설마 우리 가게 다니는 그 김상철? 네. 진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다시 뒤흔들었다. 내가 매일 밥을 차려주던 그 사람이, 웃으며 인사하던 그 사람이, 내 딸을 깨어낸 그 사람이었다니. 나는 국자를 떨어뜨렸다. 철컥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언제부터 알았니? 얼마 전에 알았어요. 민준이랑 이 동네에 이사 오면서 엄마 가게를 몇 번 지나다녔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봤어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그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 밥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가 불안한 듯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침착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김상철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동안 그를 몰라본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엄마, 진아가 나를 불렀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나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이 아이만은 보호해야 했다. 먼저 민준이부터 챙기자. 나는 다시 국자를 들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김상철. 그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은 손자가 먼저였다. 복수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았다. 교회 문 앞 악수하며 웃는 그 남자의 손에 우리 모녀의 20년이 구겨져 있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진아와 민준이와 함께 교회 앞마당에 서 있었다. 20년 넘게 다닌 교회였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아니, 정확히는 무서웠다. 곧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긴장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괜찮다, 우리 민준이.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작은 손이 주는 힘이 내게는 용기였다. 그때였다. 중년의 남자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다가왔다. 김상철. 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20년 넘게 봐온 얼굴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그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함이 이제는 보였다. 미숙 집사님, 장사 여전하시지요?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장로라는 호칭이 옥기처럼 붙어 있었다. 교회에서 그는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다. 11조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미소가 예의 바른 칼날처럼 번들거렸다. 나는 그 손을 잡아야 했다. 거부하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손이 내 딸을 깨어낸 손이었다. 내 손등이 차갑게 젖었다. 식은땀이었다. 네, 그럭저럭요.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다. 김상철의 시선이 진아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를 포착했다. 뭔가를 알아보는 듯한, 그러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다. 이분은 제 딸이에요. 나는 진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보호하고 싶었다. 이 남자로부터 내 딸을 보호하고 싶었다. 아, 그러세요. 닮으셨네요. 김상철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뒤에서 진아가 내 손목을 가볍게 눌렀다. 그것은 우리끼리 정한 신호였다. 지금은 참아라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었다. 엄마, 지금은 인사만. 증거는 저녁에. 진아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았다.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예, 장로님. 나중에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지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상철이 명함을 건넸다. 그 명함에는 김상철 장로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청소년 상담센터 이사장이라는 직함도 있었다. 청소년 상담센터 이사장.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청소년을 깨어낸 사람이라니. 이보다 더 악랄한 위선이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서야 나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진아는 바로 방에 들어가더니 폰을 꺼냈다. 엄마, 이거 봐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녹음 파일이었다. 날짜는 20년 전 수능날이었다. 어떻게 이런 게 있니? 그때 무서워서 몰래 녹음했어요. 증거로 남겨두려고. 진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마이너스 김상철 선생 알지? 성적 챙겨준다. 잠깐만 오면 된다. 마이너스 여기서 뭘 해야 하는 건가요? 마이너스 별거 아니야. 사진 좀 찍고, 영상 좀 찍고. 그럼 내 성적은 내가 책임진다. 마이너스 싫어요. 마이너스야. 이미 온 거 알지? 돌아가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수능 포기하고 어디 갔었는지. 내 위장이 뒤집혔다. 성적 챙겨준다던 그 달콤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것이었다. 그리고 협박까지. 내 17살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다음은 도망쳤어요. 뒤로 창문이 있어서 거기로 빠져나왔어요. 진아가 다른 파일들을 보여줬다. 메시지 캡처들, 날짜와 장소가 기록된 메모들, 심지어 그 남자의 차량 번호까지. 이 모든 걸 혼자 모았니? 네. 언젠가는 써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가슴이 아팠다. 17살 아이가 이런 것들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다니.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 내 아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진아가 더 많은 자료들을 꺼냈다. 엄마, 이 사람 저만 당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 화면에 나온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들이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증언들이었다. 김상철이라는 사람한테 당했다는 글들이에요. 다 익명이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분노가 치솟았다. 성적을 올려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교회 장로라고 해서 믿었는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만났는데, 그 남자는 20년 넘게 이런 짓을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종교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속여왔던 것이다. 엄마, 혼자 싸우지 마요. 기관이 있어요. 진아가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내게 줬다. 상담센터와 법률 지원 번호들이었다. 여기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40년 넘게 살면서 나는 참는 것만 배웠다. 시어머니한테 시달려도 참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려도 참고, 손님들이 무례하게 굴어도 참았다. 어머니로 살며 배운 건 참는 법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할머니가 되면서 나는 다른 것을 배웠다. 내가 참으면 내 손자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침묵하면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되며 배운 건 멈춰 세우는 법이었다. 가자. 나는 말했다.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어디요? 경찰서. 진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금 당장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나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할머니를 믿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엄마가 아니었다. 이제는 싸울 줄 아는 할머니였다. 김상철, 너의 가면을 벗겨주겠다. 너의 위선을 세상에 알리겠다. 그리고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만들겠다. 나는 진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민준이의 손도 잡았다. 이제 우리는 함께였다. 가족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출발하자. 나는 전단지를 떼었다. 찾습니다를 지우고 우리 셋의 지금부터를 붙였다. 상담실은 따뜻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차가울 줄 알았다. 법적인 일이고 공식적인 자리니까 딱딱하고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뜻했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의자, 벽에 걸린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 마치 누군가의 거실 같았다.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다. 온화한 눈빛에 차분한 목소리.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뭔가 믿음이 갔다.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은 명료했다. 직설적이지만 따뜻했다. 나는 진아를 바라봤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도권은 진아에게 있었다. 내가 나서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번만은 내 딸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다.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첫째, 제 이름과 삶을 존중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찔렸다. 존중. 나는 그동안 진아를 존중했을까? 아니, 지연이를 존중했을까? 내 기대와 내 욕심만 강요한 건 아니었을까? 둘째, 과거 인물과 엄마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과거 인물. 김상철을 말하는 거였다. 진아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어했다. 그럴 만했다. 그 사람 때문에 진아의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셋째, 민준이의 안전과 결정은 제가 주체가 됩니다. 민준. 내 손자의 이름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진아는 민준이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 나로부터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또 상처를 줄까봐. 상담사가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솔직히 모르겠었다. 기쁜 것도 같고, 슬픈 것도 같고, 미안한 것도 같고, 고마운 것도 같았다. 저는 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상담사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이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연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하지만
진아가 싫어해요. 당연해요. 진아가 차분하게 말했다. 김지연은 엄마가 원하는 딸이었어요. 착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고요. 내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내가 지연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연이를 사랑했던 것이다. 진짜 내 딸이 아니라 이상화된 딸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진아라고 부를게. 나는 말했다. 목이 메었다. 정말요? 진아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으로 보는 표정이었다. 놀람과 기쁨이 섞인. 응, 내가 선택한 이름이니까. 상담사가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 설정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나는 펜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글자는 춤추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했다. 사인. 내 생에 가장 늦었지만 가장 정확한 동의였다. 동의서에는 여러 조항이 있었다. 진아의 계명을 존중한다. 진아의 양육권을 인정한다. 과거의 일에 대해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천천히 쌓아간다. 모든 조항에 나는 동의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빠른 화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이어지는 관계가 목표예요. 안전한 거리.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나는 그동안 거리두기를 모르고 살았다. 딸에게도 손님들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모든 걸 너무 가깝게 너무 끈끈하게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때로는 거리가 필요한 법이다. 숨 쉴 공간이 필요한 법이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했다. 냉장고 옆 벽에 붙어 있는 그 전단지. 수능날 사라진 여고생을 찾습니다. 1000일 넘게 그 자리에 붙어 있던 그 종이. 바래고 해지고 모서리가 말린 그 종이. 나는 그것을 천천히 떼어냈다. 테이프가 오래되어서 잘 떨어지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떼어냈다. 테이프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았다. 괜찮다. 상처는 흔적을 남기는 법이고 흔적은 길잡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전단지를 보니 눈물이 났다. 사진 속의 지연이는 정말 어렸다. 17살, 아직 세상을 모르는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27살 어른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진아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뜻에서. 김지연은 사라졌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변화한 것이다.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껍질을 벗는 것처럼. 그날 밤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화나요?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화가 나냐고? 솔직히 복잡했다. 나한테 화가 나. 나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곁에 있어주지 못했는지. 그런 게 화가 나. 진아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건 엄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도 그땐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오늘부턴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 내일. 그 단어가 좋았다. 그동안 나는 과거에만 살았다. 지연이가 사라진 그날, 내가 한 그 말, 내가 하지 못한 그 일들. 과거만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일이 있었다. 진아와의 내일, 민준이와의 내일, 우리 세 사람의 내일이 있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잤다. 꿈을 꿨다. 꿈에서 지연이는 울지 않았다. 17살 그 아이가 나타나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졌다. 대신 진아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엄마. 그 목소리는 따뜻했다. 원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따뜻한 딸의 목소리였다. 나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응, 진아야.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지연이의 엄마가 아니라 진아의 엄마로, 그리고 민준이의 할머니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벽에 붙어 있던 전단지 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 같았다. 나는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김상철 일은 진아와 함께 처리해야 하고, 민준이는 새 학교에 적응해야 하고, 진아는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무겁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라서, 이제는 가족이 있어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새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말로 우리에겐 내일이 있었다. 빗속에서 틀어올린 20년의 녹음, 그는 비가 아니라 증거에 젖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번개가 순간순간 세상을 하얗게 만들었다. 나는 민준이를 재우고 진아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이 시간에 이 비에 누가 올까? 나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우산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봐서는 남자였다. 누구세요?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물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밤늦게 찾아오는 사람을 함부로 들여보낼 수는 없었다. 미숙 집사님, 김상철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김상철, 교회의 장로님, 그리고 내 딸을 망가뜨린 그 사람. 왜 여기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공손했다. 교회에서 듣던 그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소름이 돋았다. 진아가 내 뒤에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요? 진아야. 나는 진아를 보호해야 했다. 이 사람으로부터 내 딸과 손자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진아는 달랐다. 차분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았다. 문을 열어요, 엄마. 뭐? 열어도 돼요. 우리한테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진아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경찰서 번호를 미리 눌러 놓았다. 통화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태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김상철이 서 있었다. 비에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정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들어오세요. 나는 말했다. 사실 들어오라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일은 피할 수 없었다. 언젠가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일이었다. 김상철이 들어왔다. 우산을 접고 신발을 벗고 여전히 정중했다. 하지만 그 정중함이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오해입니다. 그가 첫마디로 한 말이었다. 무슨 오해요? 내가 물었다. 제가 진아 씨에게 무슨 해를 끼쳤다고 하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진아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해인지 확인해 볼까요? 그녀가 재생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다. 20년 전의 소리. 어린 소녀의 목소리와 중년 남자의 목소리. 마이너스 김상철 선생 알지? 성적 챙겨준다. 마이너스 여기서 뭘 해야 하는 건가요?
마이너스 별거 아니야. 사진 좀 찍고, 영상 좀 찍고. 김상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마이너스 싫어요. 마이너스야. 이미 온 거 알지? 돌아가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그 순간 김상철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그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 진아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또 다른 파일을 틀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협박하는 내용, 회유하는 내용, 그리고 진아가 거부하며 도망가는 소리까지. 김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데요? 진아가 냉정하게 물었다. 청소년 상담센터 이사장이죠?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교회 장로님이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상철을 짓누르고 있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김상철이 놀란 듯 창문을 봤다. 누가 신고를? 제가 했어요. 진아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다. 당신이 오기 전에 미리 신고했어요. 만약을 위해서. 그 순간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사이렌 소리에 깬 모양이었다. 할머니, 무서워요. 민준이가 내게로 달려왔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이 순간이 얼마나 무서울까? 할머니가 지켜줘야 했다.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솔직히 나도 무서웠다. 다리가 덜덜 떨렸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만은 도망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경찰차가 도착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젖은 아스팔트에 꽃처럼 번지는 그 빛이 신기했다. 김상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말 조심하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협박이었다. 마지막까지도 협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말은 우리 편이었다. 기록이 있었다. 날짜가 있었다. 증언이 있었다. 준비된 진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2명이었다. 중년 남성 1명과 젊은 여성 1명.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진아가 증거 자료들을 내보였다.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날짜별 정리된 피해 기록들. 경찰관들이 김상철을 데려갔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조사받으러 가시죠. 김상철이 끌려가면서도 나를 쏘아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문을 닫고 들어오자 내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쓰러질 듯 앉은 내 마음 한가운데 빈자리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20년 동안 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이다. 죄책감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분노였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었을까? 겁 대신 끝이 놓여 있었다. 정말로 끝났다는 느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엄마, 괜찮아요? 진아가 물었다. 괜찮아. 나는 정말로 괜찮았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네. 끝났어요. 진아가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 안전하다. 그 말이 참 좋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내 딸도, 내 손자도, 그리고 나 자신도.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무서운 비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비였다.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이제 정말 괜찮아. 할머니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아이의 질문에 나는 웃었다.
응, 이제 무섭지 않아. 그리고 정말로 무섭지 않았다. 김상철은 끝났다. 과거는 정리되었다. 이제 남은 건 미래뿐이었다. 진아가 창문을 열었다. 비냄새가 들어왔다. 상쾌한 냄새였다. 엄마, 오늘 밤은 정말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나는 정말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이었다. 20년의 무게가 사라진 지금 나는 비로소 자유로웠다.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았다. 대신 식탁에 처음이 올랐다. 미역국이 다시 끓었다. 김이 조심스럽게 천장으로 올라가다 조명에 걸려 반짝였다. 20년 넘게 끓여온 미역국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진아가 반찬을 담고 민준이가 수저를 놓고 나는 국을 떴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내게는 기적 같았다.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이었으니까. 나는 국자를 들어 세 그릇에 나눴다. 짠가? 내가 물었다.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하다 보니 간을 확인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다. 사람 맛이 나요. 진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멈칫했다. 진아가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내가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경계하지 않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사람 맛? 네. 따뜻하고 짭짤하고 뭔가 그리운 맛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 행복한 순간을 눈물로 망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가 국을 한 입 먹고는 말했다. 할머니,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응, 우리 민준이. 매일 끓여줄게. 그리고 정말로 매일 끓여주고 싶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챙겨주고 싶었다. 식사를 하면서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언제 산 가요? 산? 왜 갑자기 산 얘기를 할까? 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가족들이 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해봐요. 아, 그런 거였구나. 가족끼리 나들이를 하고 싶었던 거였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정상은 낮고 바람은 높지만 이번엔 셋이서 옛날에 지연이랑 산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지연이는 중학생이었나? 힘들어하며 올라갔는데 정상에 도착하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금세 내려왔었다. 그때 지연이가 다음엔 아빠도 같이 와요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셋이서 갈 수 있다. 좋아. 가자. 진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응. 오늘 날씨도 좋고 실제로 오늘은 맑았다. 어젯밤 비가 내려서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푸르렀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집 근처 야트막한 산으로 향했다. 높지 않은 산이었다. 1시간이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민준이도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의. 올라가면서 진아가 말했다. 저 어렸을 때 엄마랑 여기 온 적 있어요. 그래, 기억나니? 네. 그때 엄마가 김밥을 싸왔는데 너무 짜서 다 못 먹었어요. 나는 웃었다. 그때가 생각났다. 처음 김밥을 싸본 거였는데 간을 너무 세게 했었다. 그때는 요리를 잘 못했거든. 지금도 미역국 말고는 잘 못하잖아요. 진아가 웃으며 말했다. 놀리는 것 같았지만 그 말투가 정겨웠다. 정말 딸 같았다. 정상에 도착했다. 예전보다 숨이 많이 찼다.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맑은 공기, 탁 트인 전망,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 사진 찍어요.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사용법을 너무 잘 안다. 우리는 나란히 섰다. 나, 진아, 민준이. 세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하나, 둘, 셋. 셔터음이 울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맞물렸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이제야 완성됐다는 느낌이었다. 이 사진 이름 뭐로 할까? 민준이가 물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확인하면서 나는 생각해봤다.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가족 사진? 산에서? 아니면 사라짐의 끝, 우리의 시작.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정말로 사라짐이 끝났고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한 가지 일을 했다. 벽에 새 사진을 붙이는 일이었다. 그 자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던 곳이었다. 수능날 사라진 여고생을 찾습니다라고 쓰여 있던 바래고 해진 전단지가 있던 자리. 테이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지저분한 자국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위로 새 사진을 포갔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테이프 자국이 액자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상처가 액자가 된 것이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로 지은 것도 아니고 카메라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행복해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다.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서로 조심스럽고,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여전히 어색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한 가족이 아니어도,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완벽한 딸이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녁이 되자 나는 가게 문을 열었다. 사실 오늘은 쉬고 싶었지만 기다리고 있는 단골들이 있을 테니까. 예상대로 김 사장이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안 열까봐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가족들이랑 산에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좋으셨겠네요. 그리고는 평소와 똑같이 국밥을 주문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다. 일상이 이어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특별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 일상이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진아와 민준이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따뜻한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일이 즐거워졌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는 설거지를 했다. 진아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었다. 내 가게, 내 일이니까.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가게 셔터를 내렸다. 내일도 새벽이면 불을 켤 것이다. 미역국도 끓이고 손님도 받고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것이다. 다만 오늘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지연이가 돌아오기를, 시간이 지나가기를,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는 함께 시작한다. 진아와 함께,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이 보였다. 어제 비가 와서 공기가 깨끗해진 덕분이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구름에 가려져도 그래도 빛나고 있다. 나는 웃으면서 집으로 향했다. 집에서는 진아와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미역국이 끓을 것이다. 이번에는 세 사람 몫으로. 정말로 우리의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았다. 대신 식탁에 처음이 올랐다. 미역국이 다시 끓었다. 김이 조심스럽게 천장으로 올라가다 조명에 걸려 반짝였다. 20년 넘게 끓여온 미역국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진아가 반찬을 담고 민준이가 수저를 놓고 나는 국을 떴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내게는 기적 같았다.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이었으니까. 나는 국자를 들어 세 그릇에 나눴다. 짠가? 내가 물었다.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하다 보니 간을 확인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다. 사람 맛이 나요. 진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멈칫했다. 진아가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내가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경계하지 않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사람 맛? 네. 따뜻하고 짭짤하고 뭔가 그리운 맛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 행복한 순간을 눈물로 망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가 국을 한 입 먹고는 말했다. 할머니,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응, 우리 민준이. 매일 끓여줄게. 그리고 정말로 매일 끓여주고 싶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챙겨주고 싶었다. 식사를 하면서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언제 산 가요? 산? 왜 갑자기 산 얘기를 할까? 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가족들이 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해봐요. 아, 그런 거였구나. 가족끼리 나들이를 하고 싶었던 거였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정상은 낮고 바람은 높지만 이번엔 셋이서 옛날에 지연이랑 산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지연이는 중학생이었나? 힘들어하며 올라갔는데 정상에 도착하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금세 내려왔었다. 그때 지연이가 다음엔 아빠도 같이 와요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셋이서 갈 수 있다. 좋아. 가자. 진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응. 오늘 날씨도 좋고 실제로 오늘은 맑았다. 어젯밤 비가 내려서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푸르렀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집 근처 야트막한 산으로 향했다. 높지 않은 산이었다. 1시간이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민준이도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의. 올라가면서 진아가 말했다. 저 어렸을 때 엄마랑 여기 온 적 있어요. 그래, 기억나니? 네. 그때 엄마가 김밥을 싸왔는데 너무 짜서 다 못 먹었어요. 나는 웃었다. 그때가 생각났다. 처음 김밥을 싸본 거였는데 간을 너무 세게 했었다. 그때는 요리를 잘 못했거든. 지금도 미역국 말고는 잘 못하잖아요. 진아가 웃으며 말했다. 놀리는 것 같았지만 그 말투가 정겨웠다. 정말 딸 같았다. 정상에 도착했다. 예전보다 숨이 많이 찼다.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맑은 공기, 탁 트인 전망,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 사진 찍어요.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사용법을 너무 잘 안다. 우리는 나란히 섰다. 나, 진아, 민준이. 세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하나, 둘, 셋. 셔터음이 울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맞물렸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이제야 완성됐다는 느낌이었다. 이 사진 이름 뭐로 할까? 민준이가 물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확인하면서 나는 생각해봤다.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가족 사진? 산에서? 아니면 사라짐의 끝, 우리의 시작.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정말로 사라짐이 끝났고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한 가지 일을 했다. 벽에 새 사진을 붙이는 일이었다. 그 자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던 곳이었다. 수능날 사라진 여고생을 찾습니다라고 쓰여 있던 바래고 해진 전단지가 있던 자리. 테이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지저분한 자국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위로 새 사진을 포갔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테이프 자국이 액자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상처가 액자가 된 것이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로 지은 것도 아니고 카메라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행복해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다.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서로 조심스럽고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여전히 어색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한 가족이 아니어도,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완벽한 딸이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녁이 되자 나는 가게 문을 열었다. 사실 오늘은 쉬고 싶었지만 기다리고 있는 단골들이 있을 테니까. 예상대로 김 사장이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안 열까봐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가족들이랑 산에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좋으셨겠네요. 그리고는 평소와 똑같이 국밥을 주문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다. 일상이 이어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특별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 일상이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진아와 민준이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따뜻한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일이 즐거워졌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는 설거지를 했다. 진아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었다. 내 가게, 내 일이니까.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가게 셔터를 내렸다. 내일도 새벽이면 불을 켤 것이다. 미역국도 끓이고 손님도 받고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것이다. 다만 오늘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지연이가 돌아오기를, 시간이 지나가기를,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는 함께 시작한다. 진아와 함께,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이 보였다. 어제 비가 와서 공기가 깨끗해진 덕분이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구름에 가려져도 그래도 빛나고 있다. 나는 웃으면서 집으로 향했다. 집에서는 진아와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미역국이 끓을 것이다. 이번에는 세 사람 몫으로. 정말로 우리의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